까마귀들이 짙은 연기로 뒤덮인 불타는 도시 위를 맴돌았다. 까마귀 한 마리가 시체 더미 위에 내려앉아 창백한 얼굴에서 사람의 눈알을 파냈다. 이윽고 녀석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렀다. 헤어가던 건물 안 까마귀 떼가 식탁 주위에 쓰러진 시체들을 파먹고 있었다. 바닥에는 시체와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 청년이 붉은 피가 고인 웅덩이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며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워했다. 파괴된 도시와 곳곳에 널브러진 수많은 시체들을 본 그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이 모든 게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결코 이런 결말을 원한 건 아니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며 그는 온몸을 떨었다. 갑자기 그의 주위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의 그림자는 요동치는 어둠 속으로 길게 뻗어나갔다. 그리고 그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악몽이었다. 수용소 전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지도관이 제한구역 에스퍼 1002호 주해밍환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다. 그에게 즉시 신문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방에 들어온 지도관은 밍환이 드디어 깨어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윗선에서 잠재적 위협이 문제가 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을 항상 선호한다고 설명하며 밍환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랐다. 이곳 수용소의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너그러운 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도관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빨리 깨닫고 조사에 협조한다면 모두의 삶이 훨씬 편해질 거라고 말했다. 밍환은 도대체 무슨 초능력을 말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고아원에서 자신을 끌고 와 이 어두운 수용소에 가둬놓고는 툭하면 내 능력이 위험하다고 우겨대는 그들을 비난했다.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이 대체 뭔지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다. 지도관은 그들의 평가가 틀릴 리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밍환의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침식 시퀀스이자 세상을 멸망시킬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고 묘사했다. 그는 밍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랐다. 지도관은 밍환이 있던 고아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그는 밍환이 방에 틀어박혀 화장지로 온몸을 칭칭 감는 걸 좋아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보육교사들 역시 밍환이 몰래 컴퓨터실에 숨어들어가 게임을 자주 했다고 보고했다. 지도관은 그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물었다. 영화 유리 너머에서 밍환은 지도관에게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냐고 되물었다. 지도관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그와 대화하려는 진짜 이유라고 대답했다. 밍환은 먼저 자신을 풀어주면 그 후에 모든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요구했다. 지도관은 시선을 내리더니 검사 결과 밍환의 초능력이 현실을 조작하는 에스퍼의 능력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밍환이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기에 그들은 그의 능력이 아마도 게임과 관련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는 그 능력이 밍환을 이끌고 시험하기 위해 게임 같은 세계나 레벨을 생성하여 그가 점차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것이라고 추측했다. 밍환은 짜증이 나서 지도관에게 입력된 대본만 읊어대는 로봇이냐고 따졌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저 남자는 그저 혼잣말만 짓거릴 뿐이었다. 지도관은 한숨을 쉬며 밍환이 아직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대화를 끝내고 밍환에게 오늘은 이만 쉬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도관에게 잠깐 멈추라고 소리쳤다. 자신의 처지쯤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그들이 자신을 가둔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그러고는 도대체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지도관은 얌전히 굴고 연구에 협조한다면 내보내줄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아니면 어른이 되고 나서야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밍환은 자신이 살아서 이 연구소를 나갈 수 없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걸 즉시 깨달았다. 그들이 자신이 나갈 자격이 있다고 결정할 때쯤이면 이미 죽고 난 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분노에 찬 그는 주먹으로 유리를 세게 내리쳤다. 순식간에 유리 표면에 쩍 하고 금이 갔다. 바로 그 순간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며 그를 플레이어 1로 환영했다. 밍환이 고개를 들자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놀라서 얼어붙었다. 다음 순간 그는 기묘한 디지털의 빈 공간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의아해했다. 그리고 지도관이 자신의 초능력이 게임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밍환은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자신의 초능력이라는 걸 즉시 깨달았다. 무한 분열 게임이 성공적으로 로드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캐릭터 생성 단계가 시작되었다. 데이터의 흐름이 빠르게 모여 거대한 인터페이스를 형성했다.
시스템은 에스퍼가 3대 초인 종족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성장 배경과 개인적인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구원위라는 이름으로 로드된 첫 번째 프로필은 11세의 아시아 소년으로 근력, 민첩성, 정신력에서 D등급의 기본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다.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용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라이징 고등학교의 학생이었다. 어느 날 그는 칠흑 같은 구속구를 만들어내고 조종하는 능력을 갑자기 각성했다. 템은 그가 능력을 각성한 순간부터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모두 알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원희가 점차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프로필이 나타나면서 디지털 세계가 다시 한번 요동쳤다. 템은 이상사절단이라는 종족에 속하는 또 다른 캐릭터 옵션을 보여주었다. 이 종족은 비밀 영역에서 이상 파편을 얻고 이상 도감에 기록된 능력을 휘두르며 싸울 수 있었다. 두 번째 프로필은 16세 백인 남성 안드레의 것이었다. 그는 D등급의 근력, D등급의 민첩성, C등급의 정신력, 그리고 D++의 초기 종합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덴마크의 수도에 살았으며 어린 시절부터 기이한 이야기와 특별한 모험을 꿈꿔왔다. 어느 날 그는 마음속의 모형 정원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고 이상사절단의 세계로 이끌렸다. 시스템은 플레이어 1에게 현실 세계의 첫 번째 게임 캐릭터로 2개의 신원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화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에스퍼, 구원이를 선택했다. 시스템은 그의 선택을 확인하고 육성 루트를 고르라고 지시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영웅, 악당, 그리고 도덕적 회색지대였다. 그는 도덕적 회색지대 루트를 선택했다. 시스템이 그의 선택을 승인하고 해당 캐릭터를 위한 고유한 육성 시스템을 생성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현실 세계에 그의 1번 게임 캐릭터를 구현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그 캐릭터의 존재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생성 과정이 이어지는 동안 밍화는 자신이 본래 리장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이 캐릭터를 이용해 자신을 잡아들인 두직을 조사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도덕적 회색지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빛과 어둠의 세력 사이를 떠도는 캐릭터가 더 많은 고급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얻게 될 터였다. 시스템은 용국의 리장으로 캐릭터를 배치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카운트다운이 1에 도달하자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천천히 눈을 뜬 그는 즉각 피부에 닿는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학교 종이 울렸다. 여름방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혼란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던 밍화는 재빨리 창가로 달려갔다. 그를 내다본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마침내 다시 바깥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얼굴에 충격이 서렸다. 정말로 탈출에 성공했다. 갑자기 누군가 원희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건 구원희의 단짝 친구인 리칭핑이었다. 핑은 이따가 자기 집에 놀러 오지 않겠냐고 물었다.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며 플레이어 1번 캐릭터 구원희의 배경 기억이 로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알림은 엄청난 기억이 쏟아져 들어올 것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수많은 기억이 머릿속으로 밀려오자 원희가 신음했고 그 소리에 놀란 칭핑이 화들짝 뛰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캐릭터의 기억을 그의 머릿속으로 직접 전송했다. 칭은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과정이 끝나자 시스템은 기억 로딩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원희는 칭핑에게 자신은 괜찮다며 안심시켰다. 그는 그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머리가 좀 아플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가방을 집어들고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칭핑에게 약속했다. 원희는 손을 흔들며 멀어졌고 칭핑은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남겨졌다. 칭핑은 여름방학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에게 소리쳤다. 칭핑은 그의 뒤통수에 대고 대체 어딜 가는 거냐고 물었다. 원희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옥상문을 밀어젖히고 가방을 바닥에 휙 던졌다. 그러고는 들뜬 마음으로 옥상을 가로질러 달렸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정말로 탈출했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달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리장에 돌아왔다는 것에 깨달았다. 자신의 초능력만으로 이곳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그는 이 현상을 빙의로 봐야 할지 아니면 창조로 봐야 할지 고민했다. 세계의 역사 속에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끼워 넣은 것일까? 나비 효과를 떠올리며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결국엔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전 지구를 세뇌한다는 생각은 좀 터무니없다는 결론에 내렸다.
원인은 혼자 실실 웃으며 누군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진짜 정체를 알아챈다면 본체는 두 번 다시 연구소를 떠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금 머릿속에 이식된 기억들을 더듬으며 그는 이 육체가 가진 초능력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옥상 가장자리로 걸어가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렸다. 검은 안개가 그의 양팔에서 뿜어져져 나왔다. 그는 정신을 집중해 치르게 구속구를 활성화했다. 검은 에너지가 그의 몸을 감싸며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원인은 자세를 고쳐잡고 그림자 같은 구속구가 자신의 움직임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 살폈다. 손목을 가볍게 튕기며 어둠의 에너지를 손에 모아 그 통제력을 시험해보았다. 그러고는 앞으로 몸을 날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향해 솟구쳤다. 구속구의 촉수가 아래로 뻗어나가 근처 건물에 달라붙었다. 그 반동을 이용해 마천루 사이를 거침없이 활강했다. 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다. 어떤 이들은 UFO가 아니냐며 신기해했다. 다른 이들은 헛것을 본 게 분명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원인은 이 짜릿한 감각을 즐기지 않을 수 없었다. 능력의 이름은 치르게 구속구였지만 스파이더맨과 베놈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에 더 가까웠다. 그는 어둠의 에너지를 이용해 엄청난 속도로 지붕 위를 질주했다. 이윽고 그는 리장고아원에 도착했다. 건물이 자신이 기억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다락방 창문 너머의 도시를 내다보며 바깥 세상을 꿈꾸던 숱한 밤들을 떠올렸다. 그 시절 그는 단 한 번도 고아원 담장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 기억들에 휩싸인 채 그는 묵묵히 서서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얼마 후 그는 니진 구이야마이 주거단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그의 현재 육체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가족이란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그 개념 자체가 그에겐 완전히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가 받은 기억에 따르면 식구는 부모님과 형, 여동생, 그리고 구원위인 자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5년 전 그의 어머니 수잉은 UN 소속의 초능력자 엘리트 조직인 레인보우 윙스에 의해 우발적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거듭된 호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자 아버지 구조밍은 점차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지난 2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원인은 아버지가 부재 중이니 자신이 대면해야 할 가족은 형인 구체와 여동생 수쯔마이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득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어느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고리 위로 빛나는 시스템 패널이 갑자기 나타났다. 원희가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자 빛을 뿜는 인터페이스가 눈앞에 구체화되었다. 화면이 확장되더니 속성 패널, 퀘스트 패널, 미술학 퀘스트 목록, 캐릭터 전용 육성 시스템, 그리고 스킬트리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레이아웃이 펼쳐졌다. 그는 그것이 설정 메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퀘스트 항목이 즉각 그의 흥미를 끌었다. 그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를 반기며 한참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세 개의 메인 퀘스트가 그의 시스템 패널에 번쩍이며 나타났다. 퀘스트의 목표는 단짝 친구인 리칭핑, 아버지 구조밍, 그리고 여동생 수쯔마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파헤치라는 것이었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트리며 왜 바보처럼 거기 서 있냐고 물었다. 자, 또 다른 메인 퀘스트가 나타났다. 네 번째 퀘스트는 형 구치에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라는 내용이었다. 현관에 서 있는 구치에의 한 손에는 피투성이의 식칼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원희에게 그만 멀뚱거리고 얼른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에는 원희가 일찍 돌아왔다며 말을 건넸다. 그는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며 저녁 식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원희는 치에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는 피 묻은 식칼을 보며 그가 정말 방금 전까지 요리만 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식탁에 다가간 원희는 음식이 놀라울 정도로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치에는 여동생이 그와 함께 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원희는 동생이 반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라고 대답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일렀다. 부원희의 기억에서 곧바로 튀어나온 대답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수쯔말즈마이가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치에는 좀 쉬어야겠다며 자리를 떴고 원희를 식탁에 홀로 남겨두었다. 원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떠오르며 각 스킬트리의 현재 성장 진행도를 알려주었다. 그는 즉시 스킬트리를 열었다. 첫 번째 갈래인 은폐는 그의 구속구에 시각과 청각을 부여했다. 같은 장애물 표면에 구속구를 부착하면 그는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두 번째 갈래인 광기는 구속구의 최대 사거리를 8m에서 15m로 늘려주었다. 세 번째 갈래인 무자비는 물리적 접촉을 통해 인간형 목표물의 속성과 능력을 읽어낼 수 있게 해주었다. 현재 보유한 스킬 포인트가 1점뿐이었기에 그는 첫 번째 옵션이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탐하고 추적하며 은밀하게 조사하는 능력이 현재 그의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가 갑자기 그의 상념을 끊어놓았다. 방송은 코드명 블루아크라는 이상 능력자가 최근 도심의 하이인웨이 빌딩에서 일어난 초능력 범죄를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주민인 자이언트 프루프라는 수배자는 성공적으로 체포되어 이상협회로 인계되었다고 한다. 원희가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동안 공식 조직에 소속된 초능력자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이상능력자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들 대부분은 지역 이상협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는 또한 블루아크가 리장매에서 가장 뛰어난 이상능력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는 자신의 본체를 가두었던 조직이 혹시 이상협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생각은 잠시 제쳐둔 채 그는 시스템으로 돌아가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은폐트리의 능력인 구속구 감각을 잠금 해제했다. 시스템은 해당 트리의 다음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권한이 성공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알렸다. 돌연 방 안의 전체 구조가 그의 감각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마치 이 일대의 완벽한 지도가 머릿속에 직접 투영된 것만 같았다. 그는 생각 한 번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거의 모든 장소를 엿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어서 퀘스트 보상을 획득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떴다. 보상에는 분열 포인트 1점, 스킬 포인트 1점, 속성 포인트 1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스템은 분열 포인트가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 캐릭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킬 포인트는 캐릭터의 스킬 트리를 발전시키는 데 쓰였고, 속성 포인트는 캐릭터 패널에 투자해 기본 스탯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원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숨에 알아차렸다. 앞으로 그는 여러 게임 캐릭터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갑자기 무전기를 통해 블루아크에게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진 광장에서 초능력 범죄자와 관련된 새로운 임무가 발생했다는 보고였다. 타겟의 암호명은 그린윙스였고 원희는 즉시 이 무전이 구치의 방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 안에서 치에는 벌써 또 다른 임무가 생겼냐며 불평했다. 그는 다른 초능력 범죄자와의 전투에서 다친 후 이제 막 집에 돌아와 쉬고 있다며 휴식을 요구했다. 그의 팔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사람은 그가 단순히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린윙스가 인질들을 붙잡은 뒤 특별히 블루아크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또 블루아크가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10분에 1명씩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협박했다. 피에는 짜증이 난 표정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그리고 블루아크 슈트를 입었다. 원희는 이 상황이 꽤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블루아크가 사실 그의 친형인 구치에였기 때문이다. 정부요원은 블루아크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범죄자들이 첫 번째 인질을 처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공개 처형이 일어날 경우 지역협회 지부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장을 마친 치에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치에는 통신 채널을 통해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적의 시선을 끌고 인질들을 보호하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고는 엄청난 속도로 도시를 가로질러 질주했다. 원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치에가 여전히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구치에의 비밀을 밝혀낸 후 메인 퀘스트 1이 완료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후 새로운 메인 퀘스트가 나타났다. 시스템은 그에게 블루아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이상협회 내에 인맥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는 시스템이 자신을 엄청나게 성가신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투덜거렸다. 오후 10시 20분, 경찰 병력이 도심의 리징 광장을 완전히 포위했다. 모두가 초조하게 블루아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한 기자가 생중계를 통해 그린윙스가 점점 더 흥분하고 있으며 인질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블루아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점거된 건물 안에서 겁에 질린 아이가 엄마에게 꽉 매달려 있었다. 무장한 범죄자들이 인질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한편 그린윙스라는 이름의 괴물 같은 악당은 하늘을 맴돌며 블루아크에게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다. 그는 10초 안에 영웅이 나타나지 않으면 첫 번째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9, 8,
그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카운트다운이 2에 도달했을 때 그의 앞에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났다. 블루아크가 도착한 것이다. 그린윙스는 씩 웃으며 니진 씨가 사랑하는 영웅을 조롱하듯 환영했다. 블루아크는 즉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다. 그린윙스가 거래를 제안했다. 블루아크가 항복하고 단장 자신과 함께 간다면 인지를 모두 풀어주겠다고 했다. 블루아크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먼저 인질들을 구하고 난 뒤에 그린윙스를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린윙스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리고는 인질들에게 이미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블루아크가 자기 부하들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확히 이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그는 군중 속에 숨어있는 공범들이 기폭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루아크가 움직이는 순간 그들이 폭약을 터뜨려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그린윙스는 인질 몇 명 죽는 것쯤은 너 같은 영웅에겐 아무것도 아닐 거라며 그를 도발했다. 블루아크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이전 전투로 인해 여전히 상처 입은 상태였다. 평소 같았으면 공범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폭탄을 해제할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장담할 수 없었다. 인질 중 한 명이 블루아크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린윙스는 즉시 인질에게 입 다물라고 명령했다. 아이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린윙스는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선언했다. 블루아크가 계속 머뭇거리자 그는 공범 중 한 명에게 폭탄을 기폭하라고 명령했다. 블루아크는 그러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갑자기 그린윙스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하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공범의 손에서 총이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다. 큰 보라색 구속구가 그 남자의 목을 꽉 조이고 있었다. 블루아크와 그린윙스 모두 충격을 받았다. 남은 공범들도 똑같은 구속구에 휘감긴 채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며 비명을 질렀다. 인질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원위가 있었다. 마스크가 달린 코스튬을 입고 소용돌이치는 짙은 보라색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었다. 범죄자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죄가 블루아크라는 정체가 노출된 지금 제명화는 인질을 구하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한 것이다. 그린윙스는 그 침입자가 블루아크의 팀원인지 당장 대답하라고 추궁했다. 그는 누구든 경솔한 행동을 하면 인질들의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블루아크는 즉각 그 낯선 자는 일행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린윙스는 그 불청객에게 물러서지 않으면 기폭장치를 누르겠다고 경고했다. 블루아크는 자신과 연관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자 그 악당은 낯선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다. 바로 그 순간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본인 캐릭터의 전용 육성 시스템이 소셜 슈퍼스타 시스템이라는 알림이었다. 초능력자들과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전용 육성 경로를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본인은 퀘스트가 어려워 보인다고 중얼거렸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했다. 육성 퀘스트 1의 현재 목표는 영웅이든 악당이든 상관없이 단 한 명의 에스퍼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보상은 속성 포인트 1점이었다. 그린윙스는 네가 누구든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다. 그렇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릴 것이고 폭발로 인질들뿐만 아니라 리진 광장의 절반이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린윙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셜마스터 승급이라는 제목의 책을 펼칠 뿐이었다. 첫 페이지를 읽으며 그는 사교의 첫 번째 단계가 상대방과 같은 유형의 사람인 척 행동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호감도를 쌓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했다. 범인은 즉시 이해했다. 그리고는 그린윙스에게 배짱이 있으면 어디 한번 폭탄을 터뜨려보라고 말했다. 책을 덮으며 그는 그린윙스가 진짜로 그 협박을 실행할 만큼 멍청하지는 않을 거라 덧붙였다. 원인은 인질들이 죽고 나면 그린윙스가 가진 모든 협상 카드를 잃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쭐거리며 그 이후에 누구의 상황이 더 나빠질지 물었다. 그린윙스는 경로했다. 그는 당장 부하를 풀어주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다고 원희를 위협했다. 원희는 책의 다음 섹션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교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켜 기쁘게 만드는 것이었다. 원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지를 풀어주겠다고 동의했다. 손가락을 튕기자 붙잡힌 악당의 목을 휘감고 있던 어두운 구속구가 더욱 팽팽하게 조여졌다. 회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윙스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원희는 자신이 그의 요구대로 정확히 실행했음을 상기시켰다.
어둠의 에너지가 잘린 깡패의 머리를 들어올려 그린윙스를 마주보게 했다. 그리고 원인은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고 물었다. 흠수된 몸뚱이는 목에서 피를 계속 쏟아내며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블루아크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 그를 응시했다. 그린스가 맹렬히 욕설을 퍼부었다. 이 악담은 자신보다 더 사악한 자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원인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고 책의 조언을 무시하기로 했다. 악당들과는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웠다. 차라리 정의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둠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 전체로 퍼져나갔다. 인질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이를 꽉 끌어안은 여자는 그린윙스 부하들의 잘린 머리가 자신의 눈앞으로 굴러오자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졌다. 원인은 저 남자들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인질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어떤 원한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이제 그들의 차례라고 선언했다. 상황이 역전되었으니 원인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공평해졌다고 믿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분명 자신을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곧바로 무너져내리며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시스템 경고창이 떠올랐다. 원희의 롤플레잉 앵커 변동률이 0%에서 30%로 증가했다는 알림이었다. 경고문에 따르면 70%를 초과할 경우 폭주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시나리오 힌트는 그의 캐릭터가 도덕적으로 모호한 성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정의로운 캐릭터들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그의 방식은 훨씬 더 온건해야 했다.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원인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구속구를 사용해 범죄자들의 잘린 머리를 다시 이어붙이기로 했다. 어둠의 에너지가 즉시 시체들을 휘감았다. 달려나갔던 머리들이 제자리로 끌려가 몸에 다시 붙었다. 원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마치 처음부터 머리가 잘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원인은 결과에 흐뭇해했지만 구조된 시민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플레잉 앵커 변동률이 30%에서 40%로 상승했다는 경고였다. 시스템은 70%를 넘으면 폭주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먹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원인은 방금 본 모든 것이 그저 홀로그램 특수 효과일 뿐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다. 그는 머리가 여전히 몸에 잘 붙어 있다고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못 믿겠다면 가까이 와서 직접 보라고 아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불행히도 바로 그 순간 구속구 중 하나가 느슨해졌다. 잘린 머리가 즉시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아이의 눈앞에서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아이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원인은 두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또 다른 시스템 경고가 떴다. 롤플레잉 앵커 변동률이 다시 증가해 40%에서 42%로 올랐다. 원인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사고일 뿐이라고 우겼다. 대신 그는 사회생활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받는 일임을 인정했다. 이번에야말로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겠다고 결심하며 다시 한번 손을 들었다. 뭔가를 하기도 전에 블루아크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원유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물었다. 원인은 자신이 영웅도 악당도 아닌 선악이 모호한 성향이며 어떤 꼬리표가 붙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블루아크에게 자신을 믿으라며 앞으로 두 사람이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루아크는 그가 깡패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원인은 차라리 인질들이 죽는 게 나았겠냐고 반문했다. 블루아크는 살인은 결국 살인일 뿐이며 원희가 그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원희는 그 대답이 지루하다고 느꼈고 카메라가 아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 넘겨짚었다. 그는 둘이서만 따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원희는 자신의 에너지를 응축해 작은 구슬로 만든 뒤 블루아크를 향해 던졌다. 블루아크가 그것을 받아냈다. 원희는 그에게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가장자리에서 발을 뗐고 밑으로 떨어지며 다시 만날지 말지는 전적으로 블루아크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블루아크는 그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놓인 짙은 보라색 구슬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의 에너지가 화살표 모양으로 변하더니 멀리 떨어진 한 곳을 가리켰다. 그린윙스는 자신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자 짜증이 났다. 블루아크는 옥상에 숨어있던 공범 5명도 이미 자신의 팀원들에게 제압당했고 기폭장치 역시 확보되었으니 순순히 항복하라고 권고했다.
게다가 이 일대 전체가 이능력자 협회 요원들에게 포위되어 더 이상의 도주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린윙스는 인질들을 되먹이며 자신에게 아직 유리한 패가 있다고 우겼다. 그는 자신이 이미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블루아크는 그에게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라고 말했다. 주변이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린윙스는 아연실색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큰 소리로 쌍욕을 내뱉었다. 게임 오버였다. 1분 후 푸른 번개가 거리를 가로질렀다. 블루아크는 엄청난 속도로 누군가의 뒤를 쫓았다.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다. 나와라. 어둠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나타났고 블루아크가 자신을 따라올 줄 알았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원희가 거꾸로 매달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블루아크는 그의 정체를 캐물었다. 원희는 현재 코드네임도 진짜 이름도 없지만 조만간 생길 것이라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람들이 애정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여러 가명을 지어주기 마련이니 이것도 공인의 매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블루아크에게 자신이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5년 전 이능력자 협회의 실수로 한 어머니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수없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패했고 가해자가 속한 곳이 심원이 철저히 기밀로 붙여지는 무지개 날개라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능력자가 벌인 일인지조차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블루아크를 본명인 구치에라고 불렀다. 원희는 눈앞에서 어머니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을 당시 치에의 나이가 고작 13살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치에는 눈에 띄게 동요했다. 원희는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라야 했던 치에를 향해 동정심을 표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치에가 정의를 수호한다고 떠벌리며 힘을 남용하는 이능력자들에게 깊은 증오를 품어왔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거야말로 치에가 이능력자가 된 진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에가 이능력자 협회 내에서 명성과 추천을 충분히 쌓아 궁극적으로는 무지개 날개라는 유엔 산하 조직의 핵심부로 진입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어머니의 목숨을 가볍게 앗아간 그 이능력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치에는 모든 것을 헛소리라며 일축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원희는 동맹을 제안했다. 그는 치에가 무지개 날개에 합류하도록 돕고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라면 아주 훌륭한 복수극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원희는 그 대가로 치에에게 아주 사소한 일 하나만 도와주면 된다고 말했다. 치에는 그 일이 무엇인지 당장 말하라고 다그쳤다. 원희는 대답 대신 지금은 비밀로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그것을 알게 되면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도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테니 치에에게 잘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치에는 그에게 멈추라고 하며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알았는지 캐물었다. 원희는 그저 아주 간단하다고 대답했다. 모든 가면 속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치에는 그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경노한 그는 힘을 방출하며 원유에게 자신이 정말로 그를 쓰러뜨릴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원희는 즉각 경계태세를 취했다. 블루아크가 돌연 강력한 일격으로 원희를 기습했다. 충돌과 함께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났다. 원희는 뒤로 물러서며 블루아크에게 허세 좀 그만 부리라고 말했다. 그는 블루아크의 허리와 목에 난 심각한 상처를 지적하며 당장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할 거라고 충고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남긴 채 모습을 감췄다. 이내 도시 위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블루아크는 손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폭풍우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한편 번개빛이 하늘을 비추는 가운데 구이마이 주거단지 위로 천둥이 우르릉거렸다. 누군가 안으로 발걸음을 들였다. 원희는 블루아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을 눈치챘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형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원유의 눈앞에 시스템 알림이 떠올랐다. 인퀘스트 2단계는 블루아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변 협회 내에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임무는 아직 미완성이었다. 그는 블루아크의 신뢰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꼈다. 그래도 얻은 것은 있었다. 치에의 비밀을 조사하는 메인 퀘스트 1단계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완료된 것이다. 그 보상으로 분열 포인트 1점, 스킬 포인트 1점, 속성 포인트 1점을 얻었다. 홀로그램 화면에 둘러싸인 채 침대에 앉아 그는 대중이 결국 자신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줄지 궁금해했다. 외계인이나 붕대 괴물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까 짐작했다.
그는 사람들이 촌스러운 별명을 붙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 순간 그는 진작에 제대로 된 암호명을 지어두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원희는 자신의 캐릭터 상태창을 열었다. 구원희는 종합평가 C등급의 17세 에스퍼 유형 캐릭터다. 실력, 속도, 정신력 속성이 모두 C등급으로 균형 잡혀 있지만 평범한 전투원이다. 현실 세계에서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곧 별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시스템이 알려왔다. 현재 보유한 이벤트 카드는 없으며 능력치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미할당 속성 포인트가 1점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마치 온라인 게임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포인트를 근력, 속도, 정신력 중 하나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선택지들을 검토했다. 근력을 올리면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향상되고 구속 스트랩의 위력이 강해질 것이다. 속도를 올리면 신경 반응 속도와 구속 스트랩의 발동 속도가 모두 빨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력을 올리면 정심의 힘이 강화되고 구속 스트랩의 내구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림의 세계에서는 종종 속도가 승패를 가르곤 했다. 따라서 그는 포인트를 속도에 투자했다. 이는 전투에서 선제 공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즉사할 확률도 낮춰줄 것이다. 시스템에는 그의 속도 속성이 C등급에서 C+ 등급으로 상승했고 근력과 정신력은 C등급에 머물러 있다고 표시되었다. 이후 그는 캐릭터 스킬 트리를 열었다. 그는 디지털 그리드 안으로 들어갔다. 황금빛 광선이 중앙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은폐, 광기, 무자비 세 가지 분기로 나뉜 7흑의 구속 스트랩 스킬 트리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은폐 분기에는 구속 스트랩 감각이 이미 학습된 상태였고 다음 해금 스킬로 구속 스트랩 진실이 나열되어 있었다. 두 번째 광기 분기는 구속 스트랩 확장이라는 스킬로 이어졌고 세 번째 무자비 분기는 구속 스트랩 탐지로 이어졌다. 각 분기의 후반 스킬들은 선행 스킬을 학습한 후에야 드러나는 구조였다. 구속 스트랩 진실은 거짓말 탐지기처럼 작용해 상대방이 억지로 진실을 말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한편 구속 스트랩 탐지는 구속 스트랩이 닿기만 해도 상대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구속 스트랩 확장은 보나마나 전반적인 전투력 상승에 초점을 맞춘 스킬트리였다. 하지만 그는 전투력 향상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귀중한 단서를 수집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 그는 1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무자비 분기에서 구속 스트랩 탐지를 성공적으로 배웠고 이제 접촉하는 인간이나 유사 생명체의 속성과 능력을 즉시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시스템 알림이 무자비 분기의 다음 스킬에 대한 학습 권한이 해금되었음을 알렸다. 이미 구속 스트랩 탐지를 배웠기 때문에 다음으로 배울 수 있는 스킬은 구속 스트랩 억압이었다. 설명에 따르면 구속 스트랩으로 이변 개체를 묶은 뒤 대상의 초능력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스킬이 엄청나게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로 구속해야 발동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적의 전신을 묶어야 하는지 아니면 종아리에 매듭만 묶어도 충분한지 궁금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기에 스킬을 배우고 나면 누군가를 찾아 모든 규칙과 한계를 천천히 직접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눈에 띄었다. 시스템은 새로운 게임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시스템 알림은 그의 분열 진행도가 아직 불완전하다고 설명했다. 캐릭터를 만들려면 분열 포인트 3점이 필요했지만 현재 그가 가진 것은 단 1점뿐이었다. 앞으로 2점만 더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예비용 두 번째 캐릭터를 얻고 나면 고아원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방 밖에서 전기가 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 문고리를 잡더니 문이 활짝 열렸고 무장한 장비를 입은 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에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자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거라고 생각했다. 시설 전역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제한 등급 에스퍼 천이호 주예밍화는 방문한 교관과의 신문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이 열렸다. 교관은 밍원에게 최근 바깥에 나타난 몇몇 에스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밍환 동생이라고 불렀다. 밍환은 유리를 등진 채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러고는 방금 깬 척하며 교관에게 저녁 인사를 건넸다. 교관은 그가 꽤 기운이 넘쳐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밍환이 지금이 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밍환은 교관이 밤마다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잦으니 짐작하기 쉬웠다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교관은 그 대답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과하며 그저 질문 하나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교관은 원희의 사진을 꺼냈다. 그는 사진 속 인물이 혹시 민환이 아니냐고 물었다. 민환의 두 번째 캐릭터는 아직 생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교관은 벌써 그를 찾아온 것이다. 그의 능력이 노출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민환은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교관에게 자신이 정말 저 못생긴 자식처럼 보이냐고 따지며 그 에스퍼의 이름을 요구했다. 교관은 바깥 사람들이 논의 끝에 그 에스퍼에게 임시로 암호명을 붙여주었다고 설명했다. 검은 번데기.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주예민환이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민환은 빙빙 돌려 말할 것 없이 그냥 대놓고 못생겼다고 말해도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교관은 민환이 예전에 두루마리 휴지로 몸을 칭칭 감고 다니곤 해서 고아원 간호사가 사진을 찍어두기까지 했던 일을 떠올렸다. 민환은 그건 어릴 적에 한 바보 같은 짓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자신이 왜 체포되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한 달이나 지났으니 자신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그들도 이미 알아야 한다고 따졌다. 교관은 누군가 예언을 남겼다며 그가 세상을 파멸시킬 거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교관은 코웃음을 치며 그 사람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멸망할 리 없으며 특히 이 목걸이 때문에 자신조차 다치게 할 수 없이 기절해버리는 마당에 무슨 소리냐고 꼬집었다. 교관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러자 민환은 도대체 누가 그런 예언을 퍼뜨렸는지 따져 묻고는 당장 그자와 대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관은 그런 만남은 성사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민환이 이유를 물었다. 교관은 사실 자신들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며 정체조차 모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인물은 과거의 수많은 주요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그 예언자 덕분에 여러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었지만 상대가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고 했다. 교관의 진지한 표정을 본 민환은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지만 자신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생각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여겼다. 교관은 캉유링이 5분 뒤에 도착할 거라고 언급했다. 민환은 그게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교관은 두 사람이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민환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실감했다. 네, 벽에 디지털 포털이 나타났다. 한 소녀가 포털 밖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그녀가 나타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환은 멍하니 굳어버렸다. 그는 3년 전 고아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었다. 그때 고아원 간호사들은 새로운 아이가 왔다고 했다. 소문에는 그녀가 소름 끼치도록 창백한 호녀라이며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한다고 했다. 그녀가 온다는 이유로 모든 아이들은 억지로 수어를 미리 배워야만 했다. 일부 아이들은 쓸데없는 고생을 시킨다며 그녀를 탓했고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냈다. 유링은 하얀 리넨 드레스를 입는 것을 좋아했다. 항상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다니는 그녀를 다른 아이들은 괴짜 취급했다. 나중에서야 민환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어를 배울 필요가 없도록 그녀가 노트에 글을 쓰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짐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그녀는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려 깊은 소녀였다. 하지만 민환은 정반대였다. 그는 에너지가 넘쳤고 끊임없이 사고를 치며 온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가 아웃사이더로 여겨진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옥상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본 부모님이 자신을 옷장 안에 가두며 곧 돌아올 테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 당시 그는 바보같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다. 고아원에 온 후에도 그는 부모님이 다시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때때로 스스로를 가두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점점 자라면서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찾으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유링은 달랐다. 그는 영원히 그녀 곁에 머물고 싶었다. 유링과 함께 있을 때면 억지로 진짜 자신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든 채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어올리며 자신이 그에게 의지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난생 처음으로 민환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에게 기대도 좋다고 약속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유링을 지켜내겠다고 맹세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모님처럼 그녀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유링은 절대 그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적어주었다. 다시 현재, 민환은 마침내 그녀와 재회하게 되어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는 그녀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기쁘게 말했다. 그녀도 그를 향해 마주 웃어 보였다. 민원이 무슨 말을 더 하려던 찰나 그의 목걸이에서 갑자기 맹렬한 전류가 방출되었다. 끔찍한 충격에 무릎을 꿇은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유링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끊임없이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꼽친구 두 사람이 마침내 재회했지만 민화는 돌연 고통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인지 거대한 음모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신체 접촉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 번 더 위반할 경우 기절 조치될 거라는 경고 방송이 흘러나왔다. 민환이 감전당하자 유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 정도 전기에 죽지는 않는다며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목걸이를 여러 번 작동시킨 적이 있어 감전되는 것에는 이미 익숙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신문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사람들이 그의 초능력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다고 적었다. 교관들이 그의 능력에 대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걸 허락할 리 없었기에 민화는 그녀가 나중에 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애초에 아무런 능력도 없었기에 자신의 초능력이 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사과했다. 그녀는 이해한다고 적었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이 감돌았다. 그러더니 자신이 그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다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막 무슨 말을 꺼내려던 참에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알림이 울리며 그녀를 끌고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교관은 얌전히 굴면 앞으로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무사한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자신들이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믿겠냐고 물었다. 민화는 11살짜리 소녀를 가둬둔 짓거리를 비난하며 고작 육체적으로 상처 입히지 않았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거냐고 쏘아붙여 쳤다. 교관은 눈앞의 소년이 고작 12살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도 난다고 인정했다. 그는 평범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이 깊지 않기에 민환이 늘 가면 뒤에 숨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민환이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묻자 교관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세상을 파멸시킬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왜 그냥 자신을 죽이지 않는 거냐고 물었다. 결국 자신의 능력이 폭주해서 연구소를 박살내버리면 후회하지 않겠냐고 도발했다. 교관은 진실을 듣고 싶냐고 물었다. 민화는 해보라고 답했다. 교관은 에스퍼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평소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끔찍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를 죽이려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에 죽이는 대신 통제하기로 한 거라고 말했다. 민화는 남몰래 제거당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비꼬았다. 교관은 씩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하고는 좀 쉬라고 일렀다. 문이 닫힌 후 민화는 고요히 어둠 속을 응시했다. 한편 리장의 구이마이 구역은 밤하늘 아래 적막에 잠겨 있었다. 플레이어의 복귀를 환영하며 그의 의식이 게임 캐릭터 1번인 구원위에게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시스템 알림이 울렸다.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코드네임이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는 또 다른 알림이 떴다. 구원위는 블랙푸파라는 코드네임을 얻었다. 그는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자신에게 코드네임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이 꽤나 우스웠다. 구원위가 다음 계획을 하나씩 짜기 시작할 때 그의 최우선 목표는 연구소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 후엔 본체와 유링을 모두 구출할 작정이었다. 봉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는 계획이 틀어질 경우 극단적인 수단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을 향해 따스하게 미소 짓던 유링의 기억을 떠올렸다. 만약 계획이 실패한다면 모두를 도륙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갑자기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누군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어붙고 말았다. 테니스 라켓을 든 소녀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주변을 쓱 훑어보더니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동안 그는 이불 밑에 완전히 숨어버렸다. 다행히 반응 속도가 충분히 빨랐다. 기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발소리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이불이 확 걷히더니 수자매가 테니스 라켓을 치켜든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메인 퀘스트가 나타났다. 시스템은 여동생 수자매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자매는 테니스 라켓을 높이 들고 잠든 원희 위에 서 있었다. 원희는 깜짝 놀랐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말리며 대체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자매는 오후 3시까지 잠만 잔다고 그를 게으름뱅이라 부르며 타박했다. 원희는 자매가 16살짜리 여동생이자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현재 그가 빙의한 몸은 고등학교 2학년인 17살 구원희의 것이었고 대학교 1학년인 19살 형도 있었다. 원희는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외모 탓에 3남매 중 가장 어려 보였다. 그는 자매의 성이 왜 다른지 기억해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딸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그들 가족의 전통이었다. 자매는 코웃음을 치며 더 이상 상대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곤 뒤돌아 나갔다. 로 남겨진 원희는 혼란스러워하며 침대에 걸터앉았다. TV 생방송에서는 녹색 날개 조직이 벌인 인질극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신원 비상에 에스퍼가 개입해 민간인 사상자 없이 범죄자 5명을 사살하고 인질 5명을 구출했다는 내용이었다. 원희가 1층으로 내려오자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매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기자는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그 에스퍼가 검은 구속복에 감싸인 채 번데기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능협회는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남겨진 잔여 물질을 분석 중이었다. TV 앵커는 이능협회 리장지부의 부지부장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능협회 전문가 패널의 새로운 소식이 보도되었다. 그 인물의 외형과 초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스퍼의 코드네임은 공식적으로 검은 번데기로 지정되었으며 임시 비급 관찰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그제야 원희는 에스퍼들 역시 등급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채의 형이 집에 돌아오기 전 그는 당장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자매에게 구속복 탐지 스킬을 사용해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시스템이 그가 새로 배운 스킬인 구속복 탐지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다. 물리적인 구속복을 대상의 몸에 접촉시키면 사용자는 즉시 그 사람의 속성과 능력을 상세하게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원희는 자매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몰래 어둠의 구속복을 그녀 쪽으로 뻗었다. 어둠의 기운이 조용히 그녀의 등 뒤로 기어갔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자매는 즉각 그것을 눈치챘다. 원희는 흠칫 놀랐다.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았다. 원희는 어색하게 콜라 한 캔을 건넸다. 자매는 속으로 방금 느꼈던 갑작스러운 위험의 기운이 그저 착각이었는지 의아해했다. 원희는 세 번째 메인 퀘스트가 여전히 미완료 상태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이 아직 그녀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퇴마사들 사이에서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인지 궁금해졌다. 마침내 시스템 패널에 대상의 정보가 나타났다. 자매는 얼음밀랍 악마와 결속된 매직핸드 재능을 가진 1티어 퇴마사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D급 힘, C++급 속도, 그리고 B급 초인 종족 등급을 지니고 있었다. 게임에서 이전에 세 개의 주요 초인 종족을 언급했던 것을 떠올린 원희는 에스퍼와 이능사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종족이 바로 퇴마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치에가 집에 돌아왔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한마디 했다. 그는 자신이 저녁을 하겠다며 밝게 말했다. 그리고 다들 저녁을 먹고 나서 외출하라고 덧붙였다. 치에를 관찰하던 원희는 그가 어젯밤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멀쩡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원희는 에스퍼의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르거나 이는 협회가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자매는 오늘 밤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 말했다. 치에는 오시고 싶으면 오시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자매는 한숨을 쉬며 오빠와 아버지가 2년 만에 만나는데 또 다투지는 않을지 걱정했다. 원희는 그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후 원희는 초인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했고 유엔이 위험도에 따라 에스퍼들을 가장 높은 등급부터 가장 낮은 등급까지 분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P0 시퀀스는 제한급이었다. P1 시퀀스는 제한급이었다. P2 시퀀스는 용급이었다. P3 시퀀스는 수석급이었다. P4 시퀀스는 표준급이었고 T5 시퀀스는 무해급이었다. 가장 낮은 등급인 T5 시퀀스 무해급은 능력이 거의 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에스퍼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평범한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위인 T4 시퀀스 표준급은 무해급보다는 강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능력을 지닌 에스퍼들에게 부여되었다. 3 시퀀스 수석급은 에스퍼 중에서도 엘리트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T2 시퀀스 용급은 초인협회의 중추를 담당했다.
T1 시퀀스 제한급의 경우 협회의 능력평가에서 2등급에 도달한 에스퍼들만이 무지개 날개 멤버십 후보 명단에 오를 자격이 주어졌다. 가장 높은 분류는 T0 시퀀스 제한급이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역사상 단 한 명의 제한급 에스퍼만이 존재했다. 이 인물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여전히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 기록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던 원인은 연구소에 갇힌 자신의 삶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협회가 정말로 자신을 언급한 곳이라면 자신을 가둔 연구소 자체가 초인협회의 소속일지도 몰랐다. 만약 그 가정이 사실이라면 연구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곧 유엔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된다면 무지개 날개의 제한급 에스퍼들이 그를 막기 위해 틀림없이 동원될 것이다. 그는 현 상황을 신중하게 곱씹었다. 혼자 싸우는 대신 이 가족을 자신의 사적인 전력으로 이용해볼까 고민했다. 이 가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은 이미 무지개 날개를 증오하고 있었다. 동의 목표 아래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들의 인맥과 힘을 합치면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갖출 수 있을 터였다. 시에가 그를 부르는 소리에 그의 생각은 끊어졌다. 시에는 어젯밤 내내 집에 있었냐고 물었다. 밤에도 그가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게 굴었다고 거들었다. 원인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가 다음 계획을 짜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이 가짜 남매들은 이미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원인은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다. 그는 어제 저녁을 먹자마자 잠들었다고 해명했다. 시에는 간밤에 무슨 이상한 소리 못 들었냐고 물었다. 원인은 아무것도 못 들었다며 도둑이라도 들었냐고 반문했다. 시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냥 잊으라고 말을 돌렸다. 주인공의 여동생 자매에게 원인은 왜 자꾸 자신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평소엔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원인은 농담조로 그럼 자리를 비켜줄까 하고 물었다. 그녀는 어제 저녁을 먹자마자 잠들어서 오늘 오후까지 내리잔 그를 돼지라고 놀려댔다. 그러면서도 치에는 그가 방에서 나와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건 사실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치에는 원유에게 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아버지의 성격을 물려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저녁을 준비하던 치에는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그리고 옛날 가족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좀 더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입을 조심해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던 원인은 자신이 평범한 가족의 상호작용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올곤에서 보낸 3년 동안 위링이 유일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진짜 가족이라기보다는 단짝 친구에 가까웠다.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자매가 문을 열어두러 나갔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녀는 뒤돌아서 치에에게 아버지가 오셨다고 알렸다. 치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원인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 아버지의 시선은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그 순간 시스템이 메인 퀘스트 2를 발령하며 아버지 구주오밍이 숨기고 있는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원이가 주의 깊게 관찰해보니 주오밍은 잔뜩 지쳐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쯔마이와 치에 모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 채 각자 딴청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기회라고 느낀 그는 아버지 쪽으로 조용히 어둠의 에너지를 한 가닥 흘려보냈다. 에너지가 닿는 순간 그는 그것을 감지했다. 주오밍에게는 마치 등 뒤에 거대한 뱀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즉각 반응하며 원희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노련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원희는 주오밍이 찌마이보다 훨씬 더 경계심이 강하다는 것을 즉시 이해했고 시스템은 신체 접촉을 통해 패시브 스킬인 구속복 통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알렸다. 치에는 즉시 아버지를 말리며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따졌다. 원희는 그저 아버지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주오밍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사과하며 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생사를 넘나든 탓에 신경이 곤두서고 지나치게 예민해졌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들이 어깨를 살짝 만졌을 뿐인데 필요 이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금 느낀 그 기묘한 감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갑자기 피어나온 뱀 한 마리가 어깨 위로 기어올라와 어둠 속에서 짙은 녹색 눈을 번뜩이며 자신의 영혼을 똑바로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의심을 피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스템 메시지가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것을 조사하라는 메인 퀘스트 2의 완료를 알렸다.
보상으로 분열 포인트 1점, 스킬 포인트 1점, 그리고 캐릭터 포인트 1점을 받았다. 하지만 메인 퀘스트 2는 즉시 업데이트되었다. 다음 목표는 슈퍼범죄자 고스트 클락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악한 에스퍼들 사이에서 인맥을 넓히는 것이었다. 원인은 고스트 클락이라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슈퍼범죄자 고스트 클락이 사실 주호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까 봤던 고스트 클락의 프로필을 떠올렸다. 그 슈퍼범죄자는 A++급 근력, A급 속도, 그리고 A급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다. 고스트 클락의 능력은 3m 높이의 시계탑을 소환하고 땅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분리해 세 가지 속성을 모두 갖춘 분신으로 다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본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없었다. 30초마다 시계탑의 시침이 1에서 12 사이의 숫자를 무작위로 가리켰고 선택된 시간에 따라 고스트 클락의 그림자에 각기 다른 능력 강화 효과를 부여했다. 원인은 지난 2년 동안 고스트 클락이 악질적인 에스퍼들만 노렸을 뿐 평범한 민간인은 단 한 번도 해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소인협회에 그를 체포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고스트 클락은 종종 그들을 조롱하며 실력이 부족하니 대신 무지개 날개에 누군가를 보내보라고 도발하는 메시지를 남기곤 했다.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이제 왜 고스트 클락이 무지개 날개 멤버들을 끌어내는데 그토록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주호밍이 정확히 2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해했다. 주호밍은 아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2명의 무지개 날개 멤버를 유인해 자기 손으로 직접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삼았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치에의 방식은 주호밍의 계획과 정반대였다. 어머니를 사고로 위장해 죽인 무지개 날개 멤버를 찾기 위해 치에는 초인 협회에 들어가는 길을 택했다. 그는 강력한 에스퍼가 되어 무지개 날개의 핵심 조직으로 추천을 받아 원수와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었다. 비록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대립하는 쪽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가면을 쓴 채 언젠가 검투장에 갇힌 짐승들처럼 서로를 물어뜯어야 할 운명이었다. 치에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위험한 버릇은 집안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호민이 2년 동안 제멋대로 사라졌었고 그의 끊임없는 방어적 태도 때문에 가족조차 그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분노하며 지적했다. 치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호민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만 챙기더라 정작 살아있는 자식들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들 역시 어머니의 죽음으로 똑같이 고통받았다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치에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해 각자의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는 동안 아버지는 이를 모른 척했다고 비난하는 것을 쯔마이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주호민이 자식들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떠난 뒤 쯔마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빠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주호밍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치에는 돌아오겠다는 말 같은 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치에는 살아있는 가족은 아버지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죽은 사람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고 씁쓸하게 내뱉었다. 그는 주호밍을 조롱하며 남은 평생 죽은 사람의 관이나 껴안고 살라고 쏘아붙였다. 주호밍은 치에에게 벌써 네 엄마를 잊은 거냐고 물었다. 그 말은 즉각 치에를 격군시켰다. 그는 치에의 멱살을 움켜쥐고 입 닥치라고 소리쳤다. 치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아버지가 알기나 하냐며 따져 물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동안 쯔마이는 이미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원치 않았다. 원희는 혀를 차며 두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치에는 멍해졌다. 우밍은 그저 원희 쪽을 돌아볼 뿐이었다. 원희는 그들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우리의 소녀는 그들을 말리며 쯔마이가 가출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들을 노려본 후 그는 밖으로 나가 기찻길 근처에서 그녀를 데리고 오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는 이 터무니없는 막장 가족 드라마를 마주하는 것이 몹시 불편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지금이야말로 다음 계획을 추진할 완벽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익명의 계정이 갑자기 치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제 자신의 말을 믿느냐며 아버지에게 의심이 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치에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블랙퓨파에게 진짜 정체가 뭐냐고 물었고 원희는 이 암호명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거라고 생각했다. 치에는 블랙퓨파의 생김새를 떠올렸다. 그는 누군가 IP 주소를 추적할까봐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희는 어차피 추적해봤자 곧바로 자기 집 주소로 연결될 테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치에는 최근 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가 뭘 숨기고 있는지 물었다. 원희는 그들의 협력이 더 진전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치에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다. 그는 블랙퓨파가 혹시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원희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하마터면 마시던 음료에 뿜을 뻔했다. 그는 속으로 자기는 치에를 형처럼 대하는데 치에는 자기를 아버지처럼 대한다며 투덜거렸다. 이야기를 돌려 치에는 블랙퓨파가 자신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물었다. 원희는 표정을 굳히며 그것은 비밀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정말로 적이 될 생각이었다면 블루아크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의 동생들을 약점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고 덧붙였다. 치에도 그 점을 인정했다. 비록 여전히 블랙퓨파를 믿지는 않았지만 상호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데 동의했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메인 퀘스트 1의 2단계 완료를 알렸다. 원희는 보상으로 분열 포인트 1점, 스킬 포인트 1점, 그리고 속성 포인트 1점을 받았다. 그는 소리내어 성공을 기뻐했다. 메인 퀘스트가 즉시 업데이트되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첫 번째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블루아크의 신뢰를 더 깊게 쌓는 것이었다. 시스템 힌트는 또한 분열 포인트 3점이 모였으니 현실 세계에서 두 번째 게임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 캐릭터 생성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무엇에 성공했는지 물었다. 원희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며 아버지와 형이 널 집으로 데려오라고 보냈다고 대답했다. 아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오빠가 최근 많이 변했다며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친구 집으로 갈 거라며 곧 친구가 자기를 데리러 올 거라고 설명했다. 원희는 그 친구가 사실 여자친구가 아니냐며 그녀를 놀렸다. 짜증이 난 지메는 여자들이 자신에게 자주 고백하더라도 자신의 성지향성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우겼다. 그는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물었다. 갑자기 한 여자가 원희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둘렀다. 그는 자신을 지메의 스승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원희는 깜짝 놀랐다. 여자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지메가 두 사람을 서로 소개했다. 그러고는 스승에게 원희를 남처럼 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원희는 그녀가 퇴마사 쪽 스승인지 궁금해하며 머뭇거리며 인사했다. 여자는 자신을 K치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지메에게서 그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손이 닿는 순간 원희의 패시브 스킬인 구속복 탐지와 구속복 감각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었다. 시스템이 그녀의 정보를 드러냈다. 그녀는 근력 B등급, 속도 B++ 등급, 정신력 A등급을 지닌 2티어 여성 테마사였다. 또한 그녀의 헤블리 드라이브가 기차 악마와 영화 악마에게 종속된 SS등급 레트로 모노클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헤븐리디 드라이브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원희는 그녀가 테마사 중에서도 중상위권 전투원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메가 그녀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게 납득이 가면서도 원희는 여전히 조금 실망스러웠다. 치유는 여전히 자기 가족 내에 있는 재앙급 괴물 2명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약했다. 한편 치유는 그를 조용히 관찰했다. 원희는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친구들과 게임을 해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치유는 여동생은 자기가 돌보겠다고 대답했고 지메는 오빠가 자신을 그냥 버리고 가버렸다며 짜증을 냈다. 시스템이 남은 퀘스트를 업데이트했다. 메인 퀘스트 1의 3단계는 블루아크의 신뢰를 더 깊게 얻는 것이었다. 퀘스트 2의 2단계는 고스트 클락과 협력 관계를 맺고 악당 에스퍼들 사이에서 인맥을 넓히는 것이었다. 걸음을 옮기며 원희는 처음 두 퀘스트의 1단계는 완료했지만 여동생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은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인 퀘스트 3은 수지메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메인 퀘스트 4는 그의 절친인 리칭핑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는 구체가 블루아크이고 조어밍이 고스트 클락이라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시스템 퀘스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테마사의 관점에서 여동생의 정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아직 부족했던 것이다. 그는 나중에 기회를 봐서 몰래 그녀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다. 치우는 원희와 악수할 때 느꼈던 기묘한 감각을 떠올렸다. 지메가 그녀를 대장님이라 부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치우는 네 오빠가 좀 특이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지메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치우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조용히 의아해했다. 갑자기 카메라 머리를 한 괴물이 그녀의 그림자에서 튀어나와 그를 시험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선언했다. 갑자기 영화 악마와 기차, 악마가 나타났다.
치우는 지메에게 타라고 말했다. 지메는 우리 오빠가 대체 뭐가 특이하냐고 따지며 혹시 대장님이 오빠한테 반한 거 아니냐고 짓궂게 물었다. 치유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반문했다. 그녀는 지메가 자기 오빠가 에스퍼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걸 조용히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가족사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화제를 돌렸다. 그녀는 지메에게 짐을 챙기라고 한 뒤 집에 돌아가기 싫으면 여름방학 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제안했다. 지메는 오빠가 가버리자마자 치윤이 내숭을 멈췄다며 불평했다. 치윤은 골초랑 여동생이 여름을 보낸다는 걸 오빠가 알게 할 순 없지 않냐며 농담을 던졌다. 지메는 상관없다며 오늘 밤에 기차 항마를 타고 도쿄로 갈 거냐고 물었다. 치윤은 그렇다고 확인해주며 다음날 일본의 퇴마사 협회와도 만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메는 아직 저녁도 못 먹었다며 새우튀김을 먹고 싶다고 칭얼거렸다. 치윤 대장은 원하는 건 뭐든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집에 돌아온 원희는 자신의 캐릭터 속성을 확인했다. 그의 근력, 속도, 정신력은 모두 C등급이었다. 시스템은 그의 캐릭터 블랙푸파에게 아직 할당하지 않은 속성 포인트가 3개 남아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포인트를 분배해 근력과 속도를 모두 C++ 등급으로 올렸다. 그런 다음 스킬트리 패널로 전환했다. 그는 치르게 구속복 스킬트리를 살펴보았다. 원희는 현재 스플릿 포인트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두 번째 캐릭터를 만들고 나면 한 캐릭터가 죽더라도 계속 게임을 이어갈 수 있었다. 두 번째 캐릭터를 이용해 세력을 넓히면 더욱 안전하게 다음 캐릭터들을 생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구속복 진실 스킬을 선택했다. 시스템은 그가 스킬 포인트 2를 소모해 구속된 대상이 마음속에 숨긴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히든 분기 스킬인 구속복 진실을 성공적으로 배웠다고 확인해 주었다. 다음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권한이 잠금 해제되자 그는 며칠 내로 원장과 결판을 낼 수 있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고아원 직원들의 도움 없이 교관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데려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아원이 그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복수를 생각하며 그는 늙은 원장에게 어떤 신이든 믿는 신에게 기도나 시작하라고 싸늘하게 내뱉었다. 그는 원장이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려줄 수 있기를 차갑게 바랐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스킬 포인트가 하나 남았다며 스킬 트리를 계속 발전시키겠냐고 물었다. 사용 가능한 히든 분기 스킬은 구속복 위장이었으며 잠금 해제에는 스킬 포인트 하나가 필요했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 구속복이 투명 상태가 되며 몸에 두를 경우 은신 모드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보다 속성이 높은 존재는 특정 반경 내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미행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스킬이라 마음에 들었다. 히든 분기에 스킬 포인트를 투자해 구속복 위장을 배우고 나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육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당장 전투 중심의 분기 스킬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걸 받아들였다. 적어도 강자를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약자는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템은 히든 분기의 다음 스킬에 대한 학습 권한이 잠금 해제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적의 다리를 즉시 묶고 올가매는 덫을 설치하는 구속복 함정 스킬의 설명을 읽었다. 스킬 설명이 꽤 사악하게 느껴져 당장이라도 배우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스킬 포인트는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그 후 시스템은 이 캐릭터의 전용 육성 시스템이 소셜 슈퍼스타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시스템의 핵심 규칙은 그가 더 많은 초인들과 협력 관계를 맺을 때마다 전용 육성 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니 퀘스트 1은 이미 완료되었고 퀘스트 2는 3명의 초인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글루아크로 알려진 초인과의 인연 덕분에 현재 진행도는 3명 중 1명을 달성한 상태였다. 교관이 다시 찾아올 때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그는 이번에는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길 바랐다. 시스템은 완전 분할 모드가 활성화되었음을 알리며 1시간의 로딩 시간 후 24시간 내내 그의 의식이 게임 캐릭터의 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로드된 게임 캐릭터의 시점 수는 1개라고 덧붙였다. 제한 등급 에스퍼 1002호 제명환에게 교관이 도착했으니 신문 받을 준비를 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교관은 그가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게 해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명환은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교관은 이곳에 수감된 다른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라며 그들과 친구가 되어보라고 제안했다.
명화는 아이들이 힘을 합쳐 탈옥을 시도할까봐 두렵지도 않냐고 되물었다. 교관은 너를 제외하고는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대답했다. 명화는 자신도 스스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꾸했다. 그러고는 전날 약속했던 대로 나머지 두 초인 종족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교관에게 상기시켰다. 교관은 원래 오늘 그 두 세력에 대해 소개할 참이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직원 중 일부가 이 소년이 에스퍼가 아니라 오히려 기현상의 사자나 퇴마사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시스템이 갑자기 핵심 정보 시스템을 잠금 해제하자 명화는 깜짝 놀랐다. 시스템은 초인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잠재력이 뛰어난 더 강력한 캐릭터를 생성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의 현재 세계관 발전 진행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에스퍼 분기는 40%, 테마사 분기는 5%, 기현상의 사자 분기는 1%를 기록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향후 진행도는 전적으로 그가 획득하는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 순간 명화는 캐릭터 생성을 미룬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큰 이점을 놓쳤을 것이다. 그는 게임 캐릭터를 생성하기 전에 교관을 구슬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로 결심했다. 더 희귀한 캐릭터 프로필이 해제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유리 너머의 교관은 밍완에게 어떤 주제부터 듣고 싶은지 물었다. 밍완이 대답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무언가가 두개골을 직접 파고드는 듯한 고통에 그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황했다. 시스템은 완전 분열 모드가 활성화되어 본체와 활성화된 모든 게임 캐릭터의 시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렸다. 또한 적응하기 어렵다면 캐릭터 패널을 통해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목걸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예상대로 그가 초능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교관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명화는 갇혀서 잠만 자느라 어지러울 뿐이라고 둘러대며 가볍게 넘겼다. 그러고는 화제를 돌려 이상사도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교관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동의했다. 그는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에 고래 한 마리가 살았고 그 뱃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명화는 그의 말을 끊고 애들 잠자리 동화 읽어주듯 말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교관은 화법을 바꾸겠다고 수긍했다. 그는 이상사도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에 사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대신 그들은 치카제노라는 거대한 고래의 뱃속에 숨겨진 광활한 세계에 거주한다고 했다. 고래의 겉모습만 봐서는 그 체내의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터였다. 이 숨겨진 영역은 고래 뱃속의 모형 정원이라 불렸는데 해상 도시들과 이상사도의 왕족이 머무는 왕궁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명화는 다시 말을 끊으며 그들이 어디 사는지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사도들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교관은 모든 이상사도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각성한다고 설명했다. 각성 후 그들은 자신만의 이상도감을 얻게 되며 이는 근처의 이상 비경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조사관은 그 비경들 안에 이상 파편이 숨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사도가 자신의 힘으로 그 이상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면 그에 상응하는 파편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전투 방식은 도감을 사용해 파편 안에 깃든 힘을 자극하고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관은 그렇다면 대체 이상 파편이 어디에 쓰이는지 물었다. 조사관은 이상 파편이 도감 내부에 보관되며 그 힘에 따라 신화급, 에피급, 설화급, 일반급의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고 대답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세계 신화의 기운을 머금은 신화급 이상이었다. 사상 신화급 파편이 등장할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신들의 왕 제우스, 야마탄 오로치, 태양신 라, 명계의 신 하데스와 같은 존재들과 연결된 파편들이 있었다. 이어서 밍화는 에피급 이상에 대해 물었다. 교관은 산타클로스, 타이타닉, 백귀 야행 등 에피급 이상과 관련된 이름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전설과 역사적 사건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이상현상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어떤 이상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로부터 이상 파편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상사도들은 그 힘을 끌어다 쓸 수 있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사도들이 에피급 파편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 자체를 일깨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신화급 이상 파편을 소유하는 것은 고대 신의 힘 일부를 계승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그 정도의 힘이라면 나라 전체를 파멸시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시스템 알림이 떠오르며 그가 이상사도 세계관에 대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음을 알렸다. 분기 세계관 진행도가 1%에서 30%로 급상승했고 캐릭터 생성 시 잠재력이 높은 이상사도 캐릭터가 등장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화는 교관이 진심으로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이상사도라는 존재가 자신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관은 역사상 신화급 이상을 정복한 사도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며 반박했다. 는 나라를 파괴할 힘을 가지는 것과 세상을 파괴할 힘을 가지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그저 재앙을 부르는 고독한 별에 불과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교관은 그들이 단지 그를 도우려 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도대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그 우리라는 게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물었다. 교관은 자신들의 일이 이상협회의 일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숭고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들은 이상사도 파벌에도 퇴마사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관은 그에게서 직접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관은 이상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퇴마사라는 주제로 넘어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방송이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1급 에스퍼 10059호 라뉴안 유리가 교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1급 에스퍼라는 말을 듣고 밍화는 무작위로 이곳에 던져진 누군가가 어떻게 저런 괴물이 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사방에 끔찍한 인물들이 널려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오늘은 교관에게서 퇴마사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낼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 교관은 면담을 종료하며 밍환이 계속 관심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이어가자고 약속했다. 밍환도 동의했다. 밍환의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였다. 그는 이제 퇴마사를 제외한 다른 두 종족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었다. 이 지식은 잠재력 높은 캐릭터를 생성할 확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시스템은 현실 세계의 새로운 게임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해 분열 포인트 3점을 소모하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주사위 굴리기 시퀀스가 시작되었고 그에게 1에서 6 사이의 숫자를 하나 선택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6을 선택했다. 시스템은 주사위 게임에서 이긴 것을 축하했다. 보상으로 캐릭터 생성 단계에서 캐릭터 프로필 선택지가 하나 더 주어졌다. 이어서 그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두 번째 게임 캐릭터가 될 프로필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시스템이 제시한 첫 번째 캐릭터 프로필은 C+ 랭크 속성을 지닌 17세 여성 에스퍼, 오자와 나나였다. 그녀의 배경 설정에 따르면 그녀는 야쿠자에게 아버지를 잃고 가부키초로 팔려간 뒤 복수를 다짐하다 마침내 가시 능력을 각성한 일본 게이샤였다. 그는 이 선택지를 고민해보았지만 배경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다. 여성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었지만 그녀의 끔찍한 기억을 물려받게 되면 자신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자아 정체성마저 흔들릴까 우려되어 결국 이 프로킬을 거절했다. 이어 시스템이 띄운 두 번째 캐릭터 프로필은 25세 남성 이상 사도인 알파치노였다. 교관에게서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라 이상 사도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캐릭터의 기본 속성이 D랭크로 처참하게 낮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이 선택지 역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갑자기 경고 메시지가 깜박했다. 전체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다. 두 번째 캐릭터가 생성되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경고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시스템 알림은 완전 분열 모드를 활성화하여 두 번째 게임 캐릭터를 생성하면 그의 의식이 세 개의 몸으로 나뉘게 되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더욱 강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림은 진행하기 전에 완전 분열 모드를 비활성화할지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세 개의 정신을 동시에 다루는 것쯤은 두려울 게 없다며 경고를 무시했다. 이 정도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본체를 구하거나 복수를 이루는 일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완전 분열 모드가 활성화되자 그의 눈이 번뜩였다. 경고 메시지는 사라졌다. 그는 세 번째 캐릭터 프로필을 살펴볼 준비를 하며 제발 에스퍼만은 아니기를 바랬다. 시스템 창은 생성된 선택지 중 희귀 캐릭터가 등장했으며 특히 퇴마사 범주에 속한다고 알렸다. 퇴마사는 그가 가장 모르는 직업군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끔찍한 불운에 경악했다. 세 번째 캐릭터 프로필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프로필에 나타난 인물은 19세 남성 샤핑저우였다. 초기 평가는 C++ 랭크였고 기본 반야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1티어 테마사 계급에 속해 영혼 결정화 헤블리 드라이브를 사용해 싸울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캐릭터는 이미 그림자 악마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불타오르는 계약서가 그의 눈앞에 구체화되었다. 그는 그것이 캐릭터와 연결된 진짜 악마의 계약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스템은 세 번째 캐릭터 프로필인 샤핑저우가 성공적으로 선택되었으며 현실 세계에서 그의 두 번째 게임 캐릭터로 진입할 것임을 확인했다. 시스템은 선택된 캐릭터를 위한 두 가지 성장 메인 퀘스트로 와일드 헌트와 정의로운 테마사를 제시했다. 두 번째 퀘스트의 이름은 보자마자 흥미가 싹 가신다며 그는 주저없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다. 퀘스트를 선택하자 시스템은 고유한 캐릭터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냈다. 이어서 두 번째 게임 캐릭터인 샤핑저우를 현실 세계에 생성하고 그의 존재가 전혀 이질감 없이 녹아들도록 현실을 조정하는 동안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시스템이 일본 도쿄를 배경으로 로그인 절차를 초기화하며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시점은 도쿄 미나토구의 시바공원으로 전환되었다. 샤핑저우는 도쿄타워를 바라보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다. 두 번째 캐릭터의 기억을 불러오는 중이라는 시스템 알림이 떴다. 시스템은 5초의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게임 캐릭터 2번 샤핑저우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다. 로딩이 끝나자 기억이 그의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첫 번째 캐릭터를 만들 때와 완전히 똑같은 과정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다. 샤핑저우는 2년 동안 퇴마사로 일했다. 어느 날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그의 팀원인 신호등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은 팀원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잭 더 리퍼로 알려진 퇴마사가 핑저우의 가족을 몰살했다. 그 순간부터 복수는 그의 삶에 남은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1년간의 추적 끝에 핑저우는 잭 더 리퍼가 백까마귀 여단 소속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백까마귀 여단은 이능력자, 이상사절, 그리고 퇴마사로 구성된 12인조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여단에 잠입하여 원수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핑저우는 다크웹을 통해 여단의 단장과 접촉했고 조만간 만나기로 약속했다.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신분을 받아든 밍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핑저우의 기억에 따르면 그의 힘의 원천은 4개의 체스말에서 나왔다. 그것들은 바로 킹, 퀸, 폰, 룩이었다. 체스말이 활성화될 때마다 해당 유닛이 현실로 소환되었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모든 퇴마사는 헤븐리 드라이브라는 고유한 운명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퇴마사는 3개의 등급으로 나뉘었고 등급이 오를 때마다 무기에 융합될 악마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퇴마사의 주된 임무는 말 그대로 악마를 사냥하고 퇴치하는 것이었다. 핑저우의 헤븐리 드라이브가 각성했을 때 그 능력의 파동은 무려 SS급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새로운 캐릭터를 블랙푸파와 비교해보았고 즉시 그 차이점을 알아차렸다. 블랙푸파는 정찰과 지원에 특화되어 있어 최전선 전투원으로는 부적합했다. 만약 이 두 번째 캐릭터 시스템이 직접 전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그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것이다. 그는 샤핑저우의 스킬트리를 열었다. 3개의 갈래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첫 번째는 군단 갈래로 폰을 모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두 번째는 기물 진화 갈래로 잠금을 해제하려면 스킬 포인트가 필요했다. 세 번째는 영혼 갈래로 악마 사냥꾼이라는 스킬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시스템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갈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기물 진화 스킬은 모든 체스마를 흑철 등급에서 청동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기본 능력치를 높여주었고 악마 사냥꾼 스킬은 악마 처치에 기여한 후 고유한 비재생성 체스마를 획득할 확률을 부여했다. 거리를 걸으며 그는 이 캐릭터가 소환에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S초매에 위치한 지하바의 3번 누메로로 오라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그 메시지가 백까마귀 여단에서 보낸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했고 이것이 그들과의 첫 만남이 될 터였다. 그는 지하바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신 건지 궁금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활력이 넘쳐 보인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3번 룸 밖에 멈춰섰다. 그 안에는 이상협회에서 수배 중인 SS급 범죄자들, 백까마귀 여단의 멤버들이 있었다. 저우를 연기하는 밍화는 너무 일찍 죽지만 않는다면 이 작전을 성공으로 여겼다. 그는 현재의 게임 캐릭터가 세 번째 캐릭터를 만들 때까지 살아남기를 바랐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모든 노력은 다시 제한된 상태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는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다. 손이 닿기도 전에 문이 안쪽에서 갑자기 열렸다.
기모노를 입은 젊은 여자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진홍빛 눈동자로 그를 돌아보았다. 핀저우는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방 문턱에 도착했다. 여자는 그에게 신입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동시에 그는 그녀가 여단의 멤버인지 궁금해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야세에게 손님이 도착했냐고 물었다. 한 남자가 그는 12번의 후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장이 그의 능력이 충분히 훌륭한지 평가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여자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분발의 남자는 자신을 여단의 11번 안눈스라고 소개했다. 어둡고 네모난 머리통을 가진 또 다른 남자는 자신을 여단의 7번 로버트라고 소개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무대가리라 부른다며 핑조우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권했다. 아야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능력을 발동시켜 두꺼운 책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수많은 종이 조각들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핑조우는 그녀의 능력이 종이로 된 물체를 조종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12번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안눈수는 시간을 확인하며 슬슬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는 길에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단장이 출발하기 전에 바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일주일 뒤에 열릴 경매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여단의 일정과 겹쳤기 때문이다. 조우는 자신의 입단 테스트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고 물었다. 안눈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할 일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단장이 핀조우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건 테스트 축에도 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껏해야 사람들을 죽이면서 어떤 포즈가 가장 멋있어 보일지 결정하는 정도일 터였다. 안눈스가 슬롯머신 하나를 소환했다. 조우는 저것이 그의 초능력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지녔는지 궁금해했다. 안눈스는 슬롯머신을 먼저 돌려 수고를 덜 수 있을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슬롯머신의 레버가 당겨졌다. 이 돌아가다 3개의 미사일 기호에서 멈췄다. 안눈스는 결과가 너무 요란한 것 같다고 투덜거렸다. 무대가리는 핀저우에게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다. 핀저우는 로버트가 순간이동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들 앞에 문이 하나 나타났다. 아야세는 여기 계속 있다간 우리도 전부 날아가 버릴 거라고 그에게 경고했다. 안눈스는 씩 웃으며 그들에게 재밌는 곳으로 갈 거라고 말했다. 핀저우는 더 이상 바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안눈스는 미소를 지으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며 그 목표물들은 이미 다 죽은 목숨이라고 태연하게 덧붙였다. 핀저우는 슬롯머신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빛났다. 기계는 산산조각이 나더니 거대한 미사일의 형태로 재조립되었다. 그는 그것이 발사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제 그는 안눈스의 능력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바 안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바뿐만 아니라 근처 골목길과 주택가의 사람들도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현장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미사일이 폭발했다. 그는 다음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버려진 한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다. 조우는 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물었다. 안눈수는 그들이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사무실 건물 안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명의 직원이 과로로 갑자기 사망한 후 일본 당국이 회사를 폐쇄 조치하면서 이 건물이 버려졌다고 털어놓았다. 조우는 압도적인 사축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이곳에서 사축 악마라도 태어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는 안눈스에게 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물었다. 안눈스의 등 뒤로 기괴하게 떠다니는 덩어리가 나타났다. 그는 핑저우가 퇴마사로서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시간이라고 대답했다. 핑저우가 악마가 있냐고 묻자 룬스는 자신들은 뒤에 남아 그가 악마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실력을 평가하겠다고 했다. 2명 이상의 멤버가 실력에 불만족하면 여단 입단이 거부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핑저우에게 경고했다. 안눈스는 상대가 이미 나타났다며 맞설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로써 우리의 주인공은 백가마기 여단과 성공적으로 접촉했고 입단 테스트가 워킹 데몬과 싸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시스템 알림이 메인 퀘스트를 알렸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백가마기 여단의 입단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해야 했다. 그는 계속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켓 지퍼를 내리며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기괴한 악마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머리 3개가 달린 거대한 괴물이었고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안눈스는 그의 상대를 워킹 데몬이라고 소개했다.
안눈수는 과로로 사망한 두 직원의 원안에서 태어난 변칙적 독립체라고 설명했다. 아야세는 자신들 중 누구도 그런 악마를 본 적이 없다며 그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단지 그 대사를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핑계를 댄 것뿐이라고 인정했다. 조우는 그 악마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압도적인 슬픔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직장인들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그들이 살아생전 끝없는 야근을 하며 매일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죽어서도 커피잔과 키보드를 들고 다니는 존재가 되어 고작 경험치 공급원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는 헤븐리 드라이브 체스 스킬을 활성화하며 악마에게 덤벼보라고 말했다. 악마는 임금 인상을 외치며 키보드를 휘두르며 돌진했다. 킹조우는 체스말의 사용법을 떠올리며 그중 하나를 활성화했고 빛나는 체스말이 산산조각 났다. 버킹대문은 인사고과를 외치며 무기를 거세게 내리쳤다. 육중한 공격이 땅에 내리꽂혔지만 악마는 혼란에 빠졌다. 거대한 키보드가 산산조각 나자 핑저우는 미소를 지었다. 시스템 메시지가 기본 체스말인 킹이 구현되었음을 알렸다. 시스템은 킹이 전투 능력은 없지만 전장에 남아있는 동안 플레이어에게 모든 물리 및 정신 공격에 대한 면역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를 해치려는 적은 먼저 킹을 파괴해야만 했다. 안눈스는 그의 헤븐리 드라이브가 흥미롭다고 평했다. 아야세는 그런 능력은 생전 처음 본다고 말했다. 에디시에드는 그 힘이 특이하다며 사령관이 왜 그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악마는 격노했다. 주변을 산산조각내며 폭력적인 맹공을 퍼부었다. 조우는 파괴의 현장 한가운데 서서 소용없는 짓이라고 중얼거렸다. 멀리서 세 사람은 전투를 지켜보았고 안눈스는 구현된 능력이 꽤나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그 앞을 가로막자 악마는 폭주하기 직전이었다. 갑자기 악마가 킹을 향해 커피잔을 집어던졌다. 핑조우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방어가 전적으로 킹의 생존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핑조우는 서둘러 폰을 소환해 킹을 보호했다. 시스템 알림이 기본 체스말인 폰의 구현을 확인해 주었다. 시스템은 이를 장검으로 무장한 평범한 속성의 유닛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움직임은 다소 둔탁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물량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커피잔을 막아냈다. 검을 준 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악마는 야근을 부르짖으며 또 한 번의 광기 어린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악마의 허를 찌르는 강력한 연속배기로 응수했다. 그런 다음 악마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빠름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킹조우는 폰 하나가 이미 고레벨 악마를 상대로 버틸 수 있다면 이 능력이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의 전술적 가치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 다른 체스말을 소환했다. 시스템 메시지가 기본 체스말인 룩이 구현되었음을 알렸다. 시스템은 룩이 파괴적인 포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매번 발사 후 재정전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거대한 빛의 줄기를 발사했다. 그 폭발은 고레벨 악마를 집어삼켰다. 전장 전역에 눈부신 폭발이 일어났다. 연기가 거치자 중상을 입은 악마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조우는 전투가 거의 끝났음을 직감했다. 시스템 메시지가 기본 체스말인 퀸이 구현되었음을 알렸다. 시스템은 그녀가 4개의 기본 체스말 중 가장 민첩하며 짧은 단검과 긴 단검을 모두 무기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왜 그런 기술을 가졌는지는 오직 킹만이 알고 있었다. 그는 즉각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다. 악마는 인사고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며 묵직한 주먹을 날렸다. 순식간에 퀸은 공격을 우아하게 피하며 악마를 베어버렸다. 악마는 자신의 팔이 조각나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다. 갑자기 퀸이 괴물을 베어버리자 괴물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악마가 처치되었으며 게임 캐릭터 2의 전용 육성 시스템인 와일드 헌트의 겨울의 진행도 퀘스트가 업데이트되었음을 확인하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악마의 잘린 머리는 계속해서 인사고과에 대한 불만을 중얼거렸다. 조우는 왜 퀸이 암살자처럼 싸우는지 의아해하며 헤븐리 드라이브가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다 체스에서 보드 반대편 끝에 도달한 폰은 퀸으로 승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여단 멤버들을 향해 돌아보며 이제 자신이 가입할 자격이 생겼는지 물었다. 아야세는 그의 헤븐리 드라이브가 재밌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안눈수도 흥미롭다며 동의했다. 그는 그런 능력을 가진 퇴마사는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사령관이 이미 그에게 관심을 보였으므로 안눈수 역시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레디시헤드는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핑저우가 아직 너무 약해서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아마 죽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미 2표의 찬성표가 나왔기에 그는 기권을 택했고, 룬스는 여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선택지도 항상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핑저우가 대신 죽어야 하냐고 물었고, 룬스는 사령관이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레디시헤드는 그 말이 맞다고 대답했다. 핑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들을 쳐다보았다. 아야세는 신입을 그만 겁주라고 말했다. 그녀는 2대 0으로 투표가 끝났으니 신입이 정식으로 팀에 합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사령관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핑저우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가 그것을 그에게 던졌다. 까마귀였다. 그녀는 여단 문장을 원하는 곳 어디에든 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문장이 어깨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손등도 괜찮은 위치인지 물었다. 까마귀가 그 자리에 표식으로 변했다. 룬스는 그를 환영하며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울 여단의 12번째 멤버가 드디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의 성질이 썩 좋지 않으니 그들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핑저우에게 경고했다. 핑저우는 눈앞에 나타난 시스템 화면에 주의를 빼앗겼다. 인터페이스에는 메인 퀘스트를 완료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무사히 도착해 까마귀 여단의 입단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또 다른 알림이 떠오르며 스킬 포인트 1점, 분할 포인트 1점, 능력치 포인트 1점의 보상을 받았음을 알렸다. 마지막 알림이 이어지며 메인 퀘스트 2일이 업데이트되었다고 알려왔다. 그의 다음 모크는 7월 21일에 있을 까마귀 여단의 2달마다 열리는 길드 간 경매장 강도 작전에 참여해 살아남는 것이었다. 경매장을 터는 것이 딱히 위험하게 들리진 않았다. 는 일본 내에 여단 온도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을 테니 그저 뒤따라가기만 하면 수월하게 임무를 깰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그때 안룬스가 떠날 시간이라고 알렸다. 나머지 멤버들은 아직 도쿄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임시로 해산하기 전에 뭐라도 좀 먹자고 제안했다. 아야세는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선언했다. 무대가리는 지난번에 라멘 가게에 포탈을 남겨뒀으니 빨리 움직이자고 말했다. 안눈스는 핑저우에게 뭘 빤히 쳐다보냐고 물으며 그를 12번이라고 불렀다. 그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는 어서 가자고 말했다. 그의 눈앞에 시스템 알림 몇 개가 떠올랐다. 첫 번째 알림은 그에게 할당된 캐릭터 전용 육성 시스템이 와일드 헌트 시스템의 전용 육성 경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알림은 시스템이 악마와 초인신으로 분류한 존재들을 죽이면 육성 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세 번째 알림은 그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주었다. 그의 육성 퀘스트는 C랭크 이상의 악마나 C랭크 이상의 초인신을 죽여야만 했다. 퀘스트 진행도는 그가 처치한 악마와 초인신의 총 숫자로 측정될 것이었다. 또 다른 알림은 도쿄에 악마나 초인신이 없기 때문에 육성 퀘스트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을 감지했다. 도쿄를 떠나 C랭크 이상의 악마나 C랭크 이상의 초인신을 사냥한 후 돌아와야 또 다른 퀘스트 보상과 추가 능력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시했다. 그는 임무가 제법 간단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다. 그의 계획은 여단을 따라다니며 가는 길에 악마 몇 마리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는 개인 패널을 열어 캐릭터의 능력치를 검토했다. 핑저우는 보기 드문 19세 캐릭터였다.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명조차 없었다. 그의 근력은 D랭크였지만 속도와 정신력은 모두 C++ 랭크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12번이라 부르는 것을 멈추고 백가마귀 여단 내에서 제대로 된 별명을 붙여줄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스킬트리에 관해서는 그는 능력치 포인트를 분배하는 것이 꽤나 단순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환에 특화된 캐릭터인 만큼 근력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속도와 정신력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터였다. 그의 속도 능력치가 C랭크에서 B랭크로 상승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정신력 능력치 역시 C랭크에서 B랭크로 상승했다는 또 다른 알림이 떴다. 갑자기 그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감지했다. 다른 일행들도 그 기척을 눈치챘다. 누군가 원래 악마의 파동을 감지하고 조사하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누군가 이미 상황을 정리한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바로 치윤이었다. 메이가 저 사람들도 테마사냐고 묻자 치윤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핑저우는 원희의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녀의 곁에 퇴마사 스승도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대가리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아야세가 죽여야 하냐고 묻자 룬스는 이미 얼굴을 들켰으니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비록 밍완이 첫 번째 게임 캐릭터인 구원이 대신 게임 캐릭터 샤핑저우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그는 깊이 우려했다. 저우는 2년 전에 치윤을 만난 적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SS 랭크 헤븐리 드라이브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 퇴마사 협회 내에서 그들은 한때 큰 기대를 모으는 유망주로 여겨졌었다. 그러니 서로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끔찍하게 꼬였음을 깨달았다. 만약 여동생이 여단원들의 손에 죽는다면 그는 가치 있는 장기 메인 퀘스트를 잃게 될 터였다. 그러면 여단원들로부터 의심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여동생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재빨리 결론 내렸다. 희운에 관해서는 그녀가 살든 죽든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아야세가 배가 고프다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빨리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티우는 그들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저우는 모자를 쓴 여자가 퇴마사 협회 소속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의 헤블리 드라이브가 레트로 모노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다른 누군가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안눈스는 퇴마사 협회가 꽤나 유명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단장도 그녀를 알고 있었고 한때 그녀를 여단에 영입하는 것을 고려했던 것 같았다. 저우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안눈스는 단장이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그녀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훗날 자신이 계약한 기차 악마의 이름을 따서 유령열차 크루라는 퇴마사 팀을 설립했다고 공유했다. 아야세는 그들이 계속 떠들자 점점 조바심이 났다. 그녀는 도대체 저들을 죽일 거냐 말 거냐고 따져 물었다. 무대가리는 단장이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두 명의 퇴마사와 전쟁을 시작해봤자 이득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을 터였다. 안눈수도 동의하며 모두에게 서둘러 움직이자고 재촉했다. 아야세는 당장 밥을 먹으러 갈 생각에 기대에 부풀었지만 핀저우는 그 여자와 대련해보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다. 안눈수는 핀저우가 이제 막 합류하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이해했지만 싸움은 너무 큰 소란을 일으킬 것이 뻔했다. 그는 처리할 다른 일이 있고 단장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이만 떠나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핀저우는 수긍하고 그들을 따라갔다. 그는 일주일 뒤에 도쿄 지하 경매장 탈취 작전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임을 확인했다. 안눈스도 이를 확인하며 작전은 그때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저우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지 물었다. 안눈스는 단장이 보통 작전 시작 불과 5분 전에야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고 대답했다. 그가 그 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다. 안눈스는 그 정도의 시행 능력조차 없는 자라면 조직 내에서 이미 10,000번은 죽었을 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장이 특히 핑조우의 능력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그가 곁에 남아 이전 12번보다 조금 더 천천히 죽기를 바랐다. 포탈을 통과하며 핑저우는 즈메이와 치운도 경매장에 올지 궁금해했다. 그는 여동생의 실력을 고려할 때 그런 위험천만한 이벤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설령 자신이 여단 내에 잠입한 요원으로 활동 중이라 해도 그녀가 얽히는 것을 막지는 못할 확률이 컸다. 두 사람은 포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즈메이는 그 무리가 정말로 뒤돌아서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방금 마주친 자들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치우는 그들이 백가마기 여단 소속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예전에 그들 중 한 명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기모노를 입은 그 어린 소녀는 일본 아야세 가문의 장녀였다. 그는 훗날 백가마기 여단 단장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다. 그 후 그녀는 가문을 떠나 여단의 일원이 되었다. 메이는 그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연실색했다. 치우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왜 여단원들이 결국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녀는 여단원 한 명 한 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싸울 작정이었다면 그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는 백가마그 여단에 대한 일본 퇴마사 협회의 우려가 완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단이 직접 도쿄에 도착해 협회와 여러 주요 암흑가 가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하 경매장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즈메이는 자신이 크루를 그만두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경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해달라는 의뢰를 수락해야 할지 물었다. 피우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 떠나는 건 아까운 짓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협회에 보고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일본 측이 경매장의 방어 병력을 훨씬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메이는 도대체 누구를 지원군으로 부를 수 있을지 물었다. 그녀는 엑소시스트든 에스퍼든 일본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했다. 정말 주목할 만한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운도 그 우려가 타당하다고 동의했지만 일본 협회가 이웃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해 병력을 파견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루아크였다. 한편 수제 돈코츠 라멘집에서 아야세는 핑저우에게 백가마기 여단 멤버들의 연락처를 건네며 모두가 도쿄에 도착하면 그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게 용무를 마친 후 그들은 회의가 끝났음을 알리고 모두를 해산시켰다. 일행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갔다. 핑저우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 그룹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가마기 여단의 악명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고 조만간 레인보우 윙스의 이목을 끌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레인보우 윙스에 대한 정보를 모을 수만 있다면 단 한 명의 초능력 정보라 할지라도 훗날 치에와의 거래에서 귀중한 카드가 될 터였다. 그는 가장 먼저 샤오핑저우가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임의로 호텔을 하나 찾아 그곳에서 임시로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시스템 패널을 확인했다. 그의 눈앞에 여러 개의 시스템 알림이 떠올랐다. 첫 번째 알림은 폰을 모집할 수 있는 캐릭터 스킬 트리 시스템의 첫 번째 분기인 군단에서 현재 배울 수 있는 미지의 스킬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두 번째 분기인 무도는 체스마를 진화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 진화 과정을 잠금 해제하려면 다른 분기에 총 3개의 스킬 포인트를 투자해야 했다. 해당 분기를 배우는 데에는 1스킬 포인트가 필요했다. 세 번째 알림은 악마 사냥꾼과 관련된 영혼이라는 또 다른 스킬 분기를 보여주었다. 이 역시 미지의 스킬을 잠금 해제하려면 1스킬 포인트가 필요했다. 조우는 아무리 봐도 첫 번째 옵션이 가장 유용해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며 그가 분기 스킬인 군단의 폰 모집을 성공적으로 습득했음을 알렸다. 이제 군단 분기의 다음 스킬인 폰 훈련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의 폰들에게 방패를 부여하고 전투 중 방패병 명령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는 스킬이었다. 마지막 알림은 군단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발표했다. 폰 모집을 통해 그가 지휘할 수 있는 폰의 수가 2명으로 늘어났다. 조우는 만족스러웠다. 추가로 체스마를 2개 더 갖게 되니 그의 킹이 훨씬 더 안전해진 기분이었다. 그는 퀘스트 패널을 열었다. 첫 번째 메인 퀘스트는 7월 21일 도쿄지하 경매작전 동안 백가마기 여단과 동행하며 임무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보상은 스킬 포인트 3점, 진화 포인트 1점, 분열 포인트 1점, 그리고 속성 포인트 1점이었다. 두 번째 메인 퀘스트는 그의 부모를 살해한 사악한 엑소시스트들의 부사령관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 범인은 바로 잭 더 리퍼였다. 이 퀘스트를 완료하면 스킬 포인트 1점, 속성 포인트 1점, 분열 포인트 1점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세 번째 메인 퀘스트는 전 동료였던 신호등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첫 번째 메인 퀘스트의 보상에 3스킬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렇게 후한 보상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는 그 임무에서 살아남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곧 두 번째 메인 퀘스트로 시선을 돌렸다. 잭 더 리퍼는 2년 전 4개 지역 분대 임무 중에 나타났었다. 목표는 잭 더 리퍼의 행방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해당 퀘스트를 완료했을 때의 보상은 스킬 포인트 1점, 속성 포인트 1점, 그리고 분열 포인트 1점이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퀘스트가 있었다. 샤오핑저우의 기억에 따르면 2년 전 4인 분대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였던 신호등이 갑자기 미쳐버렸다고 했다. 신호등은 마치 미치광이 살인마에게 빙의라도 된 것처럼 나머지 3명의 동료를 차례대로 학살했다.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며 사방에 피가 피었다. 그 사건 이후 신호등은 오랫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결국 엑소시스트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괴물로 변해버렸다. 그는 희생자를 성공적으로 죽일 때마다 육망성 표식을 남겼다. 그 옆에는 라틴어로 소달리타스 살비피카, 즉 구원회라는 메시지를 적어두곤 했다. 구원회라는 이름이 아주 무시무시한 조직처럼 들린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해도 당장은 그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그가 이뤄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단의 다음 공지를 기다리는 동안 이 육체는 호텔에서 푹 쉬도록 둘 생각이었다. 이제 보험이 될 두 번째 육체가 생겼으니 블랙푸파를 이용해 고아원을 조사하며 연구소에 대한 단서를 파헤칠 계획이었다.
영화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스템이 메인 퀘스트 3이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그 퀘스트는 여동생인 쯔메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보상으로 그는 분열 포인트 1점, 스킬 포인트 1점, 그리고 속성 포인트 1점을 얻었다. 시스템은 메인 퀘스트 3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다고 알려왔다. 새로운 목드는 고스트 트레인 크루 멤버인 쯔메이와 여메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이어서 엑소시스트 협회 내에 인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상황을 고려해본 그는 두 번째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첫 번째 캐릭터의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래 그는 블랙푸파를 이용해 수쯔메이를 몰래 미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뜻밖의 운명 덕분에 그 과정을 통째로 건너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새로 얻은 속성 포인트를 모조리 스피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구속복 억제 스킬도 배울 계획이었다. 임창이 무자비한 분기 스킬인 구속복 억제를 성공적으로 습득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템의 설명에 따르면 적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상태 이상 효과를 겪고 있다면 그 능력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알림은 그가 해당 분기의 다음 스킬인 초능력 강탈을 잠금 해제했음을 알려왔다. 시스템은 이어서 초능력 강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활성화 후 그는 구속복을 사용해 에스퍼를 포박할 수 있었다. 만약 대상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 하나를 훔칠 수 있었다. 신능력은 단 한 번 사용하면 사라져버린다. 원래 효율의 50%로만 작동하며 그 위력은 블랙푸파의 속성에 따라 비례하게 된다. 신능력은 최대 240까지 저장할 수 있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 분기를 훨씬 일찍 잠금 해제했을 거라며 그가 탄성을 내뱉었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다음 게임 캐릭터를 생성하려면 총 9개의 분열 포인트가 필요하지만 현재 그가 가진 것은 단 2개뿐이라는 설명이었다. 9개의 포인트를 모두 모으면 현실 세계의 또 다른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요구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혹시 시스템이 자신을 조현병 환자로 만들까봐 걱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스템은 그가 리징시에 3일 연속 머물렀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 결과 도시의 이벤트 카드가 잠금 해제되었다. 일정 간격으로 도시 어딘가에 카드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완료하면 이벤트 카드를 얻게 된다. 그의 눈앞에 홀로그램 지도가 떠올랐다. 시스템은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떠오른 이벤트 카드 느낌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카드 이벤트에 진입하려면 그 기호 아래의 위치로 이동하여 이벤트 트리거 지점을 찾아야 했다. 이제는 사이드 퀘스트까지 생겨났다는 사실이 그는 퍽이나 재미있었다. 세상이 점점 더 게임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벤트 카드 느낌표가 표시된 위치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곳은 고아원의 도서관이었다. 고아원에 살던 시절 그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늘 도서관이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전체 고아원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구역인 지하실이기도 했다. 는 그곳으로 내려가는 철문이 여러 겹의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언젠가 그가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 그 철문을 밀어 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는 고아원 원장에게 현행범으로 딱 걸리고 말았다. 그 벌로 그는 도서관 위층 다락방에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 했다.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언급되었을 때 원장은 그 지하실이 전시 대피용으로 지어진 지하 방공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년간 열리지 않은 채 방치되어 먼지와 오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원장은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것이라고 둘러댔다. 문득 그에게 한 가지 가능성이 뇌리를 스쳤다. 철문 너머는 도서관 지하실이었고 자신의 진짜 몸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줄곧 고아원 지하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리즈의 매주 업데이트되는 챕터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제 두 번째 채널인 만화 업데이터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러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잊지 말고 꼭 확인해주시고 업데이트 모임에 합류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찐하루 보내시고 항상 최고로 빛나시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